아이만 넘기면 당신 목숨은 보장하지. 시우야, 절대 나오지 말고. 엄마 뒤에 숨어. 내 아들은 절대 못 데려가. 차라리 나를 먼저 죽여. 평범했던 엄마가 가장 강해지는 순간, 그녀의 처절한 사투가 시작됩니다. 엄마, 엄마.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가느다란 울음소리가 파도 소리를 뚫고 서윤의 귓가에 닿았다. 제발 누구 없어요? 손전등 불빛이 흔들리는 빗속 등대 아래 산책로 모퉁이에서 서윤은 그것을 발견했다. 낡은 면 포대기에 쌓인 채 바위 틈에 끼어 있는 작은 몸뚱이. 번개가 칠 때마다 드러나는 창백한 얼굴, 그리고 목에 걸린 이상한 금속 목걸이가 불빛을 반사하며 별처럼 반짝였다. 서윤의 손이 떨렸다. 3년 전 이 자리에서 어머니의 유골을 뿌렸던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때도 이렇게 비가 왔었다. 세상이 온통 잿빛이었고 그녀는 혼자였다. 아이의 작은 손가락이 서윤의 검지를 움켜쥐었다. 차갑고 떨리는 손가락. 하지만 그 악력은 놀라울 정도로 강했다. 아이의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흘러나왔다. 100만 1110만 100일 이진법 코드 같았다. 서윤은 IT 기획자 시절의 감각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구급차를 부르려던 손이 멈췄다. 목걸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것은 메모리 칩이었다. 군용 등급의 암호화가 되어 있는 듯 보이는 특수 저장 장치. 누군가 이 아이에게 무언가를 숨긴 채 이곳에 버린 것이다. 서윤은 아이를 품에 안았다. 젖은 포대기 너머로 전해지는 작은 심장 박동이 그녀의 가슴을 두드렸다. 아버지의 병간호로 지쳐 고향에 내려온 지 3년. 빚더미에 깔려 하루하루를 버티던 그녀에게 세상은 단 한 번도 따뜻하지 않았다. 파출소 앞에서 서윤은 한참을 망설였다.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아이를 내려놓으려 했지만 그 작은 손가락은 여전히 그녀를 놓지 않았다. 마치 당신이 아니면 안 돼요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날 밤 서윤은 낡은 공방으로 아이를 데려왔다. 물레 옆에 마련한 임시 침대에 아이를 눕히고 젖은 옷을 벗기며 몸을 닦아줬다. 아이의 등에는 작은 별 모양 흉터가 있었다. 화상 자국 같았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이장이 공방을 찾아왔다. 경찰에 신고는 했소? 서윤은 고개를 저었다. 제가 키우려고요. 이장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혼자 사는 여자가 무슨 낯선 아이를? 서윤은 물레를 돌리며 조용히 대답했다. 이 아이도 버려진 흙덩이예요. 저처럼요. 호적 신고를 하던 날 서윤은 아이의 이름을 시우라고 적었다. 때마침 내리는 비. 그녀를 찾아온 운명의 빗줄기.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시우는 자랐고 공방은 그대로였다. 하지만 무언가가 달랐다. 구석에 놓인 낡은 노트북에서 새어나오는 푸른빛. 밤마다 깨어나 키보드를 두드리는 작은 손가락. 그리고 그 손가락이 만들어내는 세상이 아직 모르는 천재성의 흔적들. 시우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춤추듯 움직였다. 화면에는 복잡한 알고리즘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다. 마을 구멍가게 아저씨의 고장난 냉장고 제어판을 해킹해서 고치는 중이었다. 이 녀석 정말 괴물이야. 공방 한켠에서 낡은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던 박 씨가 감탄했다. 60대 중반, 백발의 왜소한 체구.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20년 전 국정원 사이버팀을 거쳐 화이트 해커로 이름을 날렸던 전설. 지금은 은퇴해서 마을 해변가 작은 집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박 씨가 시우를 처음 본 건 1년 전이었다. 마을 공동 와이파이가 해킹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을 때 추적 끝에 발견한 IP 주소가 이 공방을 가리켰다.
문을 열고 들어온 그는 경악했다. 6살짜리 아이가 군용 암호체계를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고 있었던 것이다. 서윤 씨, 이 아이 제대로 키워야 해요. 박 씨는 진지하게 말했다. 이런 재능은 축복이자 저주입니다. 잘못하면 범죄자가 되거나 아니면 그는 말을 흐렸다. 누군가에게 이용당할 수 있어요. 그날부터 박 씨는 시우의 멘토가 되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공방에 찾아와 프로그래밍 이론과 해킹 윤리를 가르쳤다. 시우는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흡수했다. 배우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어느 순간부터는 박 씨가 배우는 입장이 되어버렸다. 서유는 불안했다. 아이의 재능이 빛날수록 언젠가 이 평화가 깨질 것 같은 예감이 짙어졌다. 목에 걸린 메모리 칩을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다. 시우는 그 목걸이를 절대 벗지 않았다. 마치 그것이 자신의 정체성인 것처럼. 어느 날 밤 시우는 주식시장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엄마, 여기 패턴이 보여. 7살 아이의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었다. 화면에는 복잡한 차트와 수식이 가득했다. 이 회사 주식 3일 뒤에 오를 거예요. 확률 98%. 서유는 믿지 않았다. 하지만 호기심에 소액을 투자했다. 3일 뒤 시우의 예측은 정확히 들어맞았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시우는 밤마다 시장을 분석했고 서유는 조금씩 투자했다. 6개월 만에 아버지가 남긴 2천만 원의 빚이 모두 갚아졌다. 마을 사람들은 공방을 기적의 집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고장난 기계를 가져오면 시우가 뚝딱 고쳐줬다. 컴퓨터 바이러스에 감염된 노트북, 먹통이 된 스마트폰, 심지어 낡은 라디오까지. 시우의 손을 거치면 모든 것이 되살아났다. 하지만 그날 모든 것이 바뀌었다. 시우가 심심풀이로 국가보안망에 접속을 시도했다. 엄마, 이거 보안이 너무 약해요. 제가 고쳐줄까요?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다. 서윤이 만류하기도 전에 시우의 손가락은 이미 방화벽을 뚫고 있었다. 30분 뒤 서울 여의도 JS 시큐리티 본사 상황실에 비상이 걸렸다. 회장님, 국방부 보안망이 뚫렸습니다. 젊은 분석관의 목소리가 떨렸다. 대형 스크린에는 침입 경로가 실시간으로 추적되고 있었다. 강진은 의자에서 일어났다. 40대 중반, 철저히 관리된 체격과 날카로운 이목구비. 그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화면을 보는 순간 미세하게 흔들렸다. 이 패턴 강진의 목소리가 잠겼다. 화면에 나타난 해킹 알고리즘. 그것은 7년 전 수아가 개발했던 스타더스트 프로토콜의 변형이었다. 수아. 그녀의 이름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저렸다. 역추적해. 지금 당장. 강진의 명령이 떨어졌다. 분석팀이 움직였다. 10분 뒤 결과가 나왔다. 강원도 동해안 소재 마을 IP 추적 완료했습니다. 강진은 재킷을 집어들었다. 차 준비해. 그의 뒤에서 비서가 물었다. 회장님께 보고는? 아직은 아니야. 강진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내가 직접 확인하고 올게. 같은 시각 JS 그룹 회장실. 60대 후반의 노인이 거대한 창문 너머로 서울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보고했다. 회장님, 국방부 해킹 사건 강진 상무가 직접 움직이고 있습니다.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추적 결과는 동해안 작은 마을입니다. 하지만 비서가 태블릿을 건넸다. 화면에는 한 장의 사진. 바닷가 공방 앞에 선 여자와 아이. 회장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아이의 얼굴. 그 윤곽. 그 목걸이. 회장이 중얼거렸다. 아이의 목에 걸린 별 모양 메모리 칩이 확대되어 보였다.
제거해. 회장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깨끗하게. 흔적 없이. 비서가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검은색 세단이 마을 입구에 멈춰섰다. 강진은 차에서 내려 바닷바람을 맞으며 공방을 바라봤다. 낡은 간판, 서윤 도자기 공방. 물레 돌아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흙냄새와 함께 차 향기가 퍼졌다. 서윤은 물레 앞에 앉아 찻잔을 빚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물었다. 예약 손님은 아니신 것 같은데요. 국방부 보안망을 뚫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강진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서윤의 손이 멈췄다. 물레가 천천히 회전을 멈추며 젖은 흙이 그녀의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서윤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경계로 가득했다. 강진은 한 걸음 다가섰다. CCTV 추적 결과 해킹의 진원지가 이곳입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 해킹 패턴은 제가 아는 사람이 만든 겁니다. 바로 그때 안쪽 방에서 시우가 나왔다. 손에 노트북을 들고 있었다. 엄마, 이 사람 JS 시큐리티 대표예요. IP 역추적하면서 제 방화벽도 같이 뚫으려고 했어요. 7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치고는 너무나 정확했다. 강진의 시선이 시우에게 고정됐다. 아이의 얼굴, 그리고 목에 걸린 메모리 칩 목걸이. 순간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 목걸이, 그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7년 전 수아가 마지막으로 남긴 사진. 그녀의 목에도 똑같은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당신 이 아이를 어디서 데려왔습니까? 강진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감정이 실렸다. 서윤은 본능적으로 시우를 자신의 뒤로 숨겼다. 7년 전 등대 아래서 발견했어요. 버려진 채로. 강진의 눈빛이 흔들렸다. 7년 전 수아가 사라진 바로 그날. 그녀는 임신 5개월이었다. 아버지인 회장이 결혼을 반대했고 수아는 혼자서도 괜찮다며 떠났다. 그리고 3개월 뒤 고속도로에서 차량 전복 사고. 시신은 발견됐지만 아이는 없었다. DNA 검사를 하겠습니다. 강진이 말했다. 만약 이 아이가 제 아들이라면 안 돼요. 서윤이 단호하게 잘랐다. 시우는 제 아들이에요. 호적에도 올라가 있고 7년을 제가 키웠어요. 긴장감이 공방을 가득 채웠다. 강진과 서윤은 서로를 노려봤다. 바로 그때 밖에서 급브레이크 소리가 들렸다. 검은 SUV 2대가 공방 앞에 멈춰섰다. 박 씨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다. 서윤 씨, 수상한 차들이 마을 입구부터 감시하고 있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전문가들이에요. 제가 봐도 심상치 않아요. 강진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회사에 전화했다. 지금 당장 확인해. 우리 쪽에서 이 지역에 인원 파견한 적 있나? 잠시 뒤 비서의 답변이 들렸다. 없습니다, 상무님. 하지만 회장님 직속팀에서 움직였다는 정보가. 강진은 전화를 끊고 서윤을 바라봤다. 당장 이 아이를 데리고 여기를 떠나야 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서윤이 반문했다. 강진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제 아버지가 움직였어요. 아버지는 완벽한 승계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사람입니다. 만약 이 아이가 정말 제 아들이라면 아버지에게는 제거 대상이에요. 그 순간 공방 유리창이 산산조각 났다. 총소리. 서윤은 본능적으로 시우를 안았다. 강진은 재빨리 두 사람을 물레 뒤로 끌어당겼다. 뒷문. 박 씨가 소리쳤다. 네 사람은 공방 뒤편 비탈길로 뛰어내려갔다.
뒤에서 발소리가 따라왔다. 강진은 서윤의 손을 잡고 등대 쪽으로 달렸다. 바위투성이 해안가 파도가 거칠게 몰아쳤다. 여기요. 박 씨가 바위 틈 동굴을 가리켰다. 네 사람은 동굴 안으로 숨어들었다. 어둠 속에서 거친 숨소리만 들렸다. 시우는 떨고 있었고 서윤은 아이를 꼭 안았다. 강진이 휴대폰을 꺼냈다. 배터리가 거의 없었다. 그는 마지막 남은 전력으로 한 통의 전화를 걸었다. 차 전무 나야. 긴급이야. 지금 당장 경찰과 언론을 동원해. 위치는 그가 좌표를 알려주려는 순간 휴대폰이 꺼졌다. 밖에서 손전등 불빛이 비쳤다.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서윤은 시우의 귀를 막았다. 강진은 돌멩이를 집어들었다. 박 씨는 주머니에서 작은 EMP 장치를 꺼냈다. 이거 터뜨리면 주변 전자장비 다 먹통돼요. 하지만 우리 것도 마찬가지고. 괜찮아. 강진이 말했다. 지금은 시간을 버는 게 중요해. 동굴 입구에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한 남자가 총을 들고 들어왔다. 나와. 순순히 따라오면 고통 없이 끝낼게. 냉정한 목소리였다. 바로 그때 시우가 서윤의 품에서 벗어나 앞으로 나섰다. 그의 손에는 목걸이가 쥐어져 있었다. 이게 필요하신 거죠? 어린아이의 목소리였지만 그 눈빛은 무서울 정도로 차분했다. 남자가 총구를 시우에게 겨눴다. 그래. 그걸 넘겨. 시우는 고개를 저었다. 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아세요? 제 엄마가 남긴 거예요. 진짜 엄마. 그리고 그는 목걸이를 높이 들었다. 이게 공개되면 JS 회장은 끝나요. 총소리가 동굴을 가득 채웠다. 하지만 쓰러진 건 침입자였다. 동굴 입구에서 경찰 특공대가 진입했다. 모두 무기 버리고 손들어. 확성기 소리가 울려 퍼졌다. 강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차 전무가 제때 움직인 것이다. 서윤은 시우를 꼭 끌어안았다. 아이의 작은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경찰서 조사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시우의 목걸이가 증거물 봉투에 담겨 있었다. 강진은 유리창 너머로 그것을 바라봤다. 7년 만에 다시 보는 수아의 흔적. 강진 씨, 들어오세요. 형사가 문을 열었다. 조사실 안에는 서윤과 박 씨, 그리고 시우가 앉아 있었다. 시우는 여전히 차분했다. 7살 아이답지 않은 침착함이었다. 이제 설명을 들어야겠습니다. 형사가 목걸이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이 안에 뭐가 들어있죠? 강진이 입을 열었다. 제 약혼자였던 한수아가 개발한 알고리즘의 원본 코드가 들어있을 겁니다. 그녀는 JS 시큐리티의 최고 개발자였어요. 그게 왜 문제가 되는 건가요? 형사가 물었다. 강진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 알고리즘은 국방부 보안 시스템의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개발 과정에서 치명적인 백도어를 발견했어요. 그걸 은폐하라는 아버지의 명령을 거부했고, 그래서 제거됐다? 형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강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7년 전 차량 사고는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때 알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그 정도까지 할 줄은. 서윤이 끼어들었다. 그럼 시우는? 강진은 시우를 바라봤다. 수아가 임신 사실을 제게 말했을 때 아버지는 결혼을 극렬히 반대했어요. 순수 혈통, 완벽한 승계. 아버지에게는 그것만이 중요했으니까요. 박 씨가 목걸이를 집어들었다. 이걸 분석해봐야 합니다. 아마 수아 씨가 마지막으로 남긴 증거가 들어있을 거예요. 그는 시우를 보았다. 이 녀석이라면 암호를 풀 수 있을 겁니다. 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일부는 풀었어요. 엄마 목소리가 들어있어요.
모두의 시선이 시우에게 집중됐다. 아이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엄마가 제게 말해요.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그리고 시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증명하라고. 강진의 주먹이 떨렸다. 수아, 그는 눈을 감았다. 7년 전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가 떠올랐다. 강진아, 진실은 언젠가 드러날 거야. 우리 아이가 증명할 거야. 형사가 목걸이를 증거 분석팀에 넘겼다. 이틀 안에 결과 나올 겁니다. 그 전까지 모두 보호받게 될 거예요. 하지만 강진은 고개를 저었다. 경찰 보호로는 부족합니다. 아버지의 손은 생각보다 깁니다. 그날 밤 강진은 서윤과 시우를 서울의 안가로 데려갔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 3중 보안 시스템이 갖춰진 곳이었다. 시우는 창밖 야경을 신기하게 바라봤다. 엄마, 여기 별이 없어요. 서윤은 쓸쓸하게 미소 지었다. 서울은 원래 그래. 빛이 너무 많아서 별이 안 보여. 시우는 고개를 갸웃했다. 그럼 여기 사람들은 길을 어떻게 찾아요? 서윤은 대답하지 못했다. 강진은 서재에서 오래된 파일을 꺼냈다. 수아의 연구 노트, 그녀의 필체가 가득한 페이지들. 그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그녀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강진아, 기술은 중립이 아니야. 누가 쓰느냐에 따라 무기가 되기도 하고 방패가 되기도 해. 밤이 깊어갔다. 시우는 강진이 마련해준 컴퓨터 앞에 앉아 목걸이 데이터를 분석했다. 박 씨가 옆에서 거들었다. 조심해. 이런 군용 암호화는 함정이 있을 수 있어. 시우의 손가락이 멈추지 않았다. 화면에 코드가 쏟아졌다. 그리고 어느 순간 화면이 깜빡이더니 동영상 파일이 재생됐다. 수아의 얼굴이 나타났다. 창백하고 지친 얼굴. 배가 불러온 상태였다. 강진아,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나는 아마 없을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내가 발견한 백도어는 JS 시큐리티가 의도적으로 심은 거야. 국방부 시스템을 언제든 장악할 수 있는 마스터키. 영상 속 수아는 서류 뭉치를 들어보였다. 이게 증거야. 회장님이 직접 지시한 문서들.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우리 아기를 지켜줘. 이 아이는 죄가 없어. 영상이 끝났다. 침묵이 흘렀다. 강진은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아버지,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으로 가득했다. 서윤은 시우를 꼭 안았다. 이제 어떡하죠? 강진은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불빛들이 차갑게 빛났다. 싸워야죠. 제대로. JS 그룹 본사 회장실. 새벽 4시. 회장은 거대한 책상 앞에 앉아 태블릿을 응시했다. 화면에는 수아의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차갑게 굳어졌다. 실패했습니다. 비서가 고개를 숙였다. 목걸이는 이미 복원됐고 증거 영상이 경찰에 넘어갔습니다. 회장은 태블릿을 책상에 내려놓았다. 강진이는? 상무님이 직접 보호하고 계십니다. 회장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 아이가 문제였어. 감정에 휘둘리는 약점. 그는 창밖을 바라봤다. 정리하자. 모든 걸. 예. 비서가 고개를 들었다. 회장은 차갑게 웃었다. 어차피 끝이야. 그렇다면 깨끗하게 끝내는 게 맞아. 같은 시각 강진의 펜트하우스. 거실에 모인 4사람. 강진, 서윤, 시우, 박 씨. 그리고 변호사와 기자 1명이 추가로 합류했다. 이걸 공개하면 JS 그룹 전체가 무너질 겁니다.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회장님뿐 아니라 관련된 모든 임원, 그리고 국방부 관계자들까지.
강진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상관없어요. 진실이 더 중요합니다. 기자가 노트북을 열었다. 생방송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요 포털과 유튜브 동시 송출. 편집 없이 삭제 불가능하게. 그는 시우를 보았다. 이 아이가 직접 증언해야 할까요? 서윤이 재빨리 끼어들었다. 안 돼요. 시우는 빼주세요. 강진이 서윤의 손을 잡았다. 괜찮습니다. 제가 모든 걸 설명할게요. 시우는 그는 아이를 바라봤다. 존재만으로 증거니까요. 시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엄마. 진짜 엄마가 원하는 거예요. 오전 10시 생방송이 시작됐다. 강진은 카메라 앞에 앉았다. 그의 옆에는 시우가 있었다. 목에 걸린 메모리 칩이 화면에 클로즈업 됐다. 저는 JS 시큐리티 대표 구강진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명확했다. 오늘 여러분께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JS 그룹은 지난 10년간 국방부 보안 시스템에 백도어를 심어왔습니다. 스튜디오가 술렁였다. 강진은 화면에 수아의 영상을 띄웠다. 그녀의 증언이 흘러나왔다. 서류들이 하나하나 공개됐다. 회장의 서명이 담긴 지시서, 비자금 증거, 그리고 수아의 사고를 조작한 정황들. 그리고 강진은 시우를 바라봤다. 이 아이는 제 아들입니다. 한수아와 제 아들. 할아버지에 의해 제거될 뻔했던 그의 목소리가 잠겼다. 미안해, 시우야. 아빠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시우는 강진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이제 엄마랑 아빠 둘 다 생겼잖아요. 어린아이의 순수한 말이었지만 그 무게는 무거웠다. 생방송이 끝나기 무섭게 검찰이 움직였다. JS 그룹 본사가 압수수색을 당했다. 회장은 체포됐다. 관련 임원들이 줄줄이 소환됐다. 국방부 장관이 사퇴했다. 대한민국이 술렁였다. 사흘 뒤 강진은 서윤과 시우를 데리고 바닷가 마을로 돌아왔다. 불탄 공방은 그대로였다. 검게 그을린 벽, 깨진 유리창. 하지만 물레는 기적적으로 멀쩡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서윤이 물었다. 강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같이요. 우리 셋이서. 시우는 물레 앞에 앉았다. 엄마,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윤은 웃으며 아이의 손을 잡았다. 천천히. 조급하면 무너져. 강진은 두 사람을 바라봤다. 수아가 꿈꿨던 장면. 평화로운 가족. 그는 재킷을 벗고 소매를 걷어붙였다. 저도 배워도 될까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내줬다. 저녁이 되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다. 다시 시작하려면 도움이 필요하지. 이장이 연장을 들고 왔다. 우리가 도와줄게. 박 씨도 왔다. 공방 보안 시스템은 제가 맡죠. 달빛 아래 사람들이 모여 불탄 공방을 정리했다. 시우는 등대 쪽을 바라봤다. 그곳에서 모든 게 시작됐다. 강진이 아이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엄마 생각나? 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말했어요. 너는 기적이야라고. 강진은 아이를 꼭 안았다. 맞아. 넌 기적이야. 수아의 그리고 우리의.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 방청석은 기자들과 시민들로 가득 찼다. 대한민국을 뒤흔든 JS 게이트 1차 공판이 열리는 날이었다. 피고인석에 앉은 JS 회장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다. 60대 후반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꼿꼿한 자세. 하지만 그의 손목에는 차가운 수갑이 채워져 있었다. 증인 입장하십시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렸다. 방청석 뒤편 문이 열리고 강진이 들어왔다. 그는 아버지와 눈을 마주쳤다.
회장의 눈빛은 여전히 차갑고 날카로웠다. 비난도 원망도 아닌 그저 차가운 무관심이었다. 증인석에 선 강진은 선서를 마치고 검사의 질문을 기다렸다. 증인은 피고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아버지입니다. 강진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방청석이 술렁였다. 피고인이 한수아 씨의 사고를 조작했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습니까? 검사가 물었다. 강진은 잠시 눈을 감았다. 3개월 전입니다. 시우가 목걸이를 복원하기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그 전에는 의심하지 않으셨습니까? 강진은 고개를 저었다.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믿고 싶지 않았어요. 설마 친아버지가 제 아이까지 죽이려 했을 거라고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회장의 변호인이 일어났다. 이해 있습니다. 증인의 감정적 진술은 사실 관계와 무관합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인정합니다. 증인은 사실만 진술하십시오. 강진은 심호흡을 하고 계속했다. 피고인은 수아 씨가 발견한 백도어 문제를 은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수아 씨가 거부하자 제거를 명령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수아 씨가 남긴 녹음 파일과 이메일이 있습니다. 모두 제출했습니다. 검사가 태블릿을 들어보였다. 이 녹음 파일을 재생하겠습니다. 법정에 수아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회장님, 이건 범죄입니다. 국방부를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회장의 차가운 대답. 한씨, 당신은 선택해야 해. 회사냐 아니면 양심이냐. 방청석이 웅성거렸다. 회장은 여전히 무표정했다. 마치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재판이 끝나고 강진은 복도에서 서윤과 만났다. 시우는 학교 때문에 오지 못했다. 어땠어요? 서윤이 물었다. 강진은 쓸쓸하게 웃었다. 끝까지 인정 안 하시더군요. 자기는 회사를 지킨 것뿐이라고. 미안해요. 서윤이 그의 손을 잡았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강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도 공범이었어요. 수아가 처음 문제를 제기했을 때 저도 묵인했으니까. 회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 두 사람은 법원을 나와 한강변을 걸었다. 가을바람이 차가웠다. 시우는 어때요? 강진이 물었다. 서유는 미소 지었다. 학교 적응 잘하고 있어요. 친구들이 생겼대요. 처음에는 천재 소년이라고 구경거리 취급받았는데 지금은 그냥 평범한 아이로 지내고 있어요. 평범한 아이라. 강진이 중얼거렸다. 그게 가능할까요? 저 아이의 재능은 너무 특별한데. 서유는 고개를 저었다. 특별함이 전부는 아니에요. 시우에게 필요한 건 사랑이에요. 평범한 사랑. 강진은 걸음을 멈추고 서윤을 바라봤다. 저도 그 사랑을 배울 수 있을까요? 서윤은 그의 눈을 마주 보았다. 이미 배우고 계시잖아요. 천천히. 조급하면 무너져요. 그날 저녁 강진은 펜트하우스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바닷가 마을로 내려갔다. 재건된 공방 앞에 차를 세웠다. 새로 지은 건물은 깨끗했지만 어딘가 낯설었다. 시우가 공방 문을 열고 나왔다. 아빠. 아이는 달려와 강진을 안았다. 강진은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다. 시우야, 물어볼 게 있어. 뭔데요? 너는 나를 아빠라고 부르는 게 편해? 시우는 고개를 갸웃했다. 왜요? 엄마는 서윤 씨잖아. 나는 뒤늦게 나타난 사람이고. 강진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시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엄마는 저를 찾아준 사람이에요. 아빠는 저를 지켜준 사람이고요. 둘 다 필요해요. 강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고맙다, 시우야. 아이는 강진의 손을 잡고 공방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아빠,
저 도자기 만드는 거 배웠어요. 같이 만들어요. 물레 앞에 앉은 두 사람. 서윤이 옆에서 지켜봤다. 시우의 작은 손 위에 강진의 큰 손이 포개졌다. 물레가 돌아가고 진흙이 서서히 모양을 갖춰갔다. 아빠, 이거 뭐 만들어요? 시우가 물었다. 강진은 웃었다. 그릇. 깨지지 않는 그릇. 그런 게 있어요? 없어. 그래서 만드는 거야. 석 달이 흘렀다. JS 회장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항소를 포기했다. 마지막 재판에서 그가 남긴 말은 단 한마디였다. 강진아, 회사 잘 지켜라. 강진은 JS 시큐리티의 대표직을 사임했다. 대신 새로운 회사를 설립했다. 스타더스트 시큐리티. 수아를 기리는 이름이었다. 회사의 설립 목적은 단 하나. 투명하고 윤리적인 보안 시스템 구축. 첫 프로젝트는 국방부 시스템 재구축이었다. 정부는 JS 시큐리티와의 계약을 파기하고 강진의 새 회사와 손을 잡았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다. 모든 코드는 공개 감사를 받을 것. 백도어는 절대 불가. 강진은 박 씨를 최고 기술 책임자로 영입했다. 제 나이에 무슨 CTO예요? 박 씨가 웃었지만 결국 수락했다. 시우 때문이에요. 그 녀석 재능을 제대로 키워줘야 하니까. 바닷가 마을의 공방은 새로운 명소가 됐다. 주말이면 서울에서 사람들이 찾아왔다. 도자기 체험, 힐링 카페. 서유는 바빠졌지만 행복했다. 무엇보다 시우가 웃고 있었다. 어느 토요일 오후 공방에 낯선 여자가 찾아왔다. 30대 중반, 깔끔한 정장 차림. 서윤 씨 맞으시죠? 여자가 명함을 내밀었다. 한국일보 탐사보도부 차장 김민정. 무슨 일이세요? 서윤이 경계하며 물었다. 김민정은 주변을 둘러보고 조용히 말했다. JS 게이트 후속 취재 중인데요. 한수아 씨에 대해 여쭤볼 게 있어서요. 서윤의 표정이 굳어졌다. 저는 수아 씨를 모르는데요. 하지만 시우를 키우셨잖아요. 김민정의 눈빛이 날카로웠다. 수아 씨가 왜 시우를 등대 밑에 두고 갔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사실 궁금했다. 7년 동안 줄곧. 김민정은 태블릿을 꺼내 사진 한 장을 보여줬다. 수아의 마지막 모습. 사고 이틀 전 찍힌 CCTV 화면이었다. 그녀는 배를 감싼 채 등대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이게 마지막 목격이에요. 그 다음날 사고가 났죠. 왜 등대였을까요? 서윤이 물었다. 김민정은 고개를 저었다. 그게 궁금해서 왔어요. 혹시 이 마을에 수아 씨와 연결된 뭔가가 있나 싶어서. 서윤은 잠시 생각했다. 모르겠어요. 저는 그때 이 마을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그때 시우가 학교에서 돌아왔다. 가방을 메고 뛰어들어온 아이는 낯선 여자를 보고 멈췄다. 누구세요? 김민정은 아이를 보며 미소 지었다. 안녕, 시우야. 나는 기자 언니야. 기자요? 시우의 눈빛이 반짝였다. 저 인터뷰하러 왔어요? 김민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내 엄마 이야기 듣고 싶어서. 시우는 가방을 내려놓고 의자에 앉았다. 진짜 엄마요? 아니면 지금 엄마요? 둘 다. 김민정이 노트를 펼쳤다. 내 진짜 엄마 한수아 씨 기억나? 시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 아기였잖아요. 그럼 목걸이 속 영상 봤을 때 어땠어? 시우는 잠시 생각했다. 슬펐어요. 엄마가 혼자 무서웠을 것 같아서. 김민정은 메모했다. 시우야, 엄마가 왜 너를 여기 두고 갔을까? 시우는 창밖을 바라봤다. 저 멀리 등대가 보였다. 저를 지키려고요. 어떻게 알아? 엄마가 말했어요. 영상에서.
김민정은 태블릿을 다시 꺼냈다. 이 영상 말고 다른 것도 봤어? 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숨겨진 파일이 있었어요. 근데 아직 다 못 봤어요. 서윤이 깜짝 놀라 물었다. 시우야, 그런 게 있었어? 응. 시우는 가방에서 목걸이를 꺼냈다. 여전히 목에 걸고 다니는 것이었다. 암호가 복잡해요. 근데 조금씩 풀리고 있어요. 김민정의 눈빛이 빛났다. 그거 나한테 보여줄 수 있어? 서윤이 끼어들었다. 안 돼요. 시우는 아직 애예요. 김민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그냥 수아 씨가 무슨 생각이었는지 알고 싶어서요. 그녀는 태블릿을 닫았다. 사실 저도 수아 씨를 알았어요. 5년 전 한 번 인터뷰했었죠. 어떤 사람이었어요? 서윤이 물었다. 김민정은 미소 지었다. 똑똑하고 용감하고 외로운 사람. 세상을 바꾸고 싶어 했지만 혼자서는 힘들다는 걸 아는 사람. 그녀는 시우를 보았다. 너 닮았어. 눈빛이. 저녁이 되어 강진이 도착했다. 김민정을 보고 그는 인상을 찌푸렸다. 기자분이 왜 여기 계세요? 후속 취재요. 김민정이 당당하게 대답했다. 강진은 한숨을 쉬었다. 더 이상 파헤칠게. 뭐가 있어요? 다 끝났잖아요. 끝나지 않았어요. 김민정이 단호하게 말했다. 수아 씨가 왜 죽어야 했는지, 왜 시우를 이곳에 두고 갔는지, 아직 안 밝혀진 게 많아요. 강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사실 그도 궁금했다. 함께 찾아요. 김민정이 제안했다. 저는 기자고 당신은 당사자고 서윤 씨는 목격자예요. 셋이 힘을 합치면 진실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서윤이 먼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시우를 위해서라도 알아야 해요. 강진은 망설이다 결국 동의했다. 하지만 시우는 빼요. 아이한테 더 이상 상처 주고 싶지 않아요. 김민정은 약속했다. 물론이죠. 시우는 보호할게요. 그날 밤 세 사람은 공방에 모여 수아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김민정이 가져온 자료, 강진이 보관하던 수아의 개인 물품, 서윤이 기억하는 7년 전 그날의 기억.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새벽 2시 공방 테이블에는 서류와 사진들이 가득했다. 강진은 수아의 마지막 행적을 정리한 타임라인을 펼쳐놓았다. 사고 이틀 전 수아는 회사를 나왔어요. 그리고 이 마을로 왔죠. 김민정이 지도를 가리켰다. 서울에서 이곳까지 차로 4시간. 만삭의 몸으로 혼자 운전해서 온 거예요. 왜였을까요? 서윤이 끼어들었다. 등대를 찾아서요. CCTV에 찍혔잖아요. 그게 이상해요. 강진이 말했다. 수아는 이 마을과 아무 연고가 없어요. 저도 여기 와본 적 없고. 그는 고개를 저었다. 뭔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김민정은 노트북을 열고 등대 관련 자료를 검색했다. 이 등대 건립된 지 80년 됐네요. 특별한 역사는 잠깐. 그녀의 손가락이 멈췄다. 화면에 오래된 신문 기사가 떴다. 구호 등대, 전쟁 고아들의 안식처. 이거 봐요. 김민정이 기사를 확대했다. 한국 전쟁 때 이 등대가 고아원으로 쓰였대요. 60명의 아이들이 여기서 보호받았다고. 서윤이 기사를 자세히 읽었다. 그때 원장이 한영숙?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이거 흔한 이름 아닌가요? 강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한영숙 수와 할머니 이름이에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퍼즐의 중요한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수아가 할머니 이야기를 한 적 있어요. 강진이 기억을 더듬었다. 전쟁 때 고아들을 돌봤다고. 그중 한 명이 수아 아버지였대요. 입양됐고
김민정이 재빨리 검색했다. 한영숙 원장, 65년에 등대 폐쇄 후 서울로 이주. 70년대 사망. 유족은 딸 하나. 강진이 끝맺었다. 수아 어머니. 그러니까 수아는 이 등대와 연결되어 있었던 거예요. 가족의 역사로. 서유는 벌떡 일어났다. 그럼 수아는 시우를 여기 둔 게 우연이 아니에요. 할머니가 아이들을 지켰던 곳. 자기도 시우를 여기서 지키려 했던 거죠. 김민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피난처. 마지막 안전한 곳. 그럼 사고는 여기서 난 게 아니에요. 강진이 지도를 펼쳤다. 수아는 시우를 여기 두고 다시 서울로 가던 중이었을 거예요. 김민정이 사고 지점을 확인했다. 고속도로 중간 지점. 맞아요.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왜 돌아갔을까요? 서윤이 물었다. 시우를 지킨 거면 그냥 여기 숨어 있으면 됐잖아요. 강진은 주먹을 쥐었다. 아버지와 맞서려고. 증거를 세상에 공개하려고. 김민정이 수아의 마지막 통화 기록을 확인했다. 사고 3시간 전 한 통의 전화. 수신자는 JS 회장. 그녀는 강진을 보았다. 녹취록 구할 수 있어요? 강진은 고개를 저었다. 검찰도 못 찾았어요. 삭제됐을 거예요. 시우라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서윤이 조용히 말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됐다. 시우는 삭제된 데이터도 복원해요. 통신사 서버에 흔적이 남아있다면. 강진은 망설였다. 시우를 또 끌어들이는 건가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시우의 권리예요. 자기 엄마가 무슨 말을 남겼는지 알 권리. 다음 날 아침 시우는 학교를 쉬고 집에 남았다. 강진이 준비해온 장비를 보며 눈을 빛냈다. 이거 군용 해킹 툴이잖아요. 박 씨가 옆에서 웃었다. 오늘은 특별히 허가받은 해킹이야. 시우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날아다녔다. 통신사 백업 서버에 접속하고 7년 전 데이터를 추적했다. 3시간이 걸렸다. 찾았어요. 시우가 소리쳤다. 화면에 통화 녹음 파일이 떴다. 재생 버튼을 누르는 강진의 손이 떨렸다. 스피커에서 수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회장님, 저 시우를 안전한 곳에 뒀어요. 어디에? 회장의 차가운 목소리. 말 안 해요. 하지만 제가 죽으면 모든 증거가 세상에 공개될 거예요. 협박하는 건가? 아니요. 거래예요. 저를 살려주세요. 시우만 놔두면 입 다물게요. 수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회장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한씨, 자네는 내가 협상할 사람이라고 생각하나? 회장님, 자네 아이는 이미 죽은 목숨이야. 그리고 자네도. 통화가 끊겼다. 침묵이 흘렀다. 강진은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다. 컵이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아버지,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으로 갈라졌다. 서유는 시우를 꼭 안았다. 아이는 울지 않았다. 그저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다. 엄마는 용감했어요. 시우가 조용히 말했다. 혼자서도 싸웠어요. 김민정은 녹음 파일을 저장하며 물었다. 이거 공개해도 돼요? 강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해야죠. 이게 수아가 원했던 거니까. 그날 저녁 녹음 파일이 공개됐다.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충격에 빠졌다. JS 회장은 교도소에서 추가 조사를 받았다. 살인 교사 혐의가 추가됐다. 밤이 깊어지고 강진은 혼자 등대로 걸어갔다. 7년 전 수아가 섰던 그 자리. 그는 무릎을 꿇고 바다를 바라봤다. 미안해, 수아야. 너를 지키지 못했어. 우리 아들도. 등대 불빛이 그를 비췄다. 규칙적으로 돌아가는 빛.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이들을 위한 신호. 수아가 선택한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이곳은 희망이 있는 곳이었다. 녹음 파일 공개 다음 날 JS 회장의 변호인단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녹음 파일의 진위를 의심합니다. 조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회장단의 변호사는 차분하게 말했다. 더군다나 7살 아이가 복원한 파일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강진의 휴대폰이 울렸다. 김민정이었다. 봤어요? 저쪽에서 시우를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강진은 이를 악물었다. 예상했어요. 아버지는 끝까지 싸울 사람이니까. 서유는 학교에서 급히 전화를 받았다. 담임교사였다. 어머니, 시우가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뉴스를 보고 놀리는 것 같습니다. 서유는 가슴이 철렁했다. 지금 가겠습니다. 학교에 도착했을 때 시우는 보건실에 앉아 있었다. 멍한 표정으로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시우야. 서윤이 다가갔다. 아이는 고개를 돌렸다. 눈가가 붉었다. 엄마, 제가 뭘 잘못한 거예요? 시우의 목소리는 떨렸다. 애들이 그래요. 제가 거짓말쟁이래요. 조작했대요. 서윤은 아이를 꼭 안았다. 아니야. 넌 잘못한 거 없어. 진실을 말한 것뿐이야. 그런데 왜 아무도 안 믿어요? 시우가 울먹였다. 서윤은 대답할 수 없었다. 7살 아이에게 세상의 부조리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강진이 학교에 도착했다. 교장실에서 담임교사와 교장이 기다리고 있었다. 죄송합니다만 교장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시우 학생 때문에 학교가 너무 시끄러워지고 있습니다. 학부모들 민원도 많고, 그래서 어쩌자는 겁니까? 강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위협적이었다. 교장은 당황하며 말을 이었다. 잠시 휴학을 하시면 어떨까요?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만. 안 됩니다. 강진이 단호하게 잘랐다. 시우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피해자입니다. 피해자를 왜 숨겨야 합니까? 교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다른 학생들도 생각해야. 서윤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시우 데리고 갈게요. 이 학교 더 이상 안 다녀도 됩니다.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다. 강진은 서윤을 보았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집에서 제가 가르칠게요. 보건실로 돌아가 시우를 데려왔다. 아이는 가방을 맨 채 조용히 따라왔다. 학교 정문을 나서는데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시우 학생, 녹음 파일 조작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강진이 시우를 막아섰다. 비켜주십시오. 하지만 기자들은 계속 카메라를 들이댔다. 서유는 시우를 안아들고 차로 뛰었다. 플래시 세례가 이어졌다. 차 안에서 시우는 떨고 있었다. 엄마 무서워요. 서유는 아이를 꼭 안았다.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강진은 백미러로 뒤를 확인하며 차를 몰았다. 기자들의 차가 뒤따라왔다. 이러다 마을까지 따라오겠어요. 서윤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강진은 급히 방향을 틀었다. 제 회사로 갈게요. 거기가 더 안전해요. 스타더스트 시큐리티 본사. 30층 건물의 최상층. 강진의 사무실은 요새 같았다. 3중 보안문, 방탄유리, CCTV. 여기선 안전해요. 강진이 시우를 소파에 앉혔다. 박 씨가 노트북을 들고 들어왔다. 큰일 났습니다. 온라인에서 시우를 공격하는 댓글이 폭주하고 있어요. 그는 화면을 보여줬다. 조작 천재, 사기꾼 아들, 돈 받고 거짓말하는 애. 악플들이 끝없이 올라오고 있었다. 누가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박 씨가 분석했다. 댓글 패턴이 너무 비슷해요. 댓글 부대 같은데. 강진은 주먹을 쥐었다. 아버지 측 변호인단이 여론전을 시작한 거군요. 김민정이 전화를 걸어왔다. 강진 씨,
제가 확인한 결과 대형 로펌에서 여론 조작 업체를 고용했어요. JS 회장 측에서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강진은 한숨을 쉬었다. 돈으로 진실을 묻으려는 거군요. 우리도 싸워야 해요. 김민정이 말했다. 저는 기사를 쓸게요. 시우의 입장에서. 그리고 녹음 파일의 진위를 입증할 전문가 감정도 받을게요. 강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부탁합니다. 서유는 시우 옆에 앉아 아이의 손을 잡았다. 시우야, 엄마가 물어볼게. 너 정말 그 파일 조작 안 했지? 시우는 고개를 저었다. 안 했어요. 그냥 복원한 것뿐이에요. 엄마는 믿어. 세상 사람들이 다 안 믿어도 엄마는 믿어. 시우는 서윤을 안았다. 고마워요, 엄마. 작은 몸이 떨렸다. 서윤은 아이의 등을 토닥였다. 울어도 돼. 참지 않아도 돼. 저녁이 되어 박 씨가 분석 결과를 가져왔다. 댓글 부대 IP 추적했습니다. 대부분 해외 서버를 거쳐서 우회하고 있는데 그는 화면을 확대했다. 원본 IP는 모두 한 곳을 가리켜요. 서울 강남구의 한 빌딩. 그 빌딩에 뭐가 있는데요? 강진이 물었다. 박 씨가 검색했다. 여러 회사가 입주해 있는데, 오, 이거. 그는 화면을 돌렸다. 블루오션 미디어. 여론 조작으로 유명한 업체예요. 강진은 즉시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고소장 준비해 주세요. 명예훼손, 업무방해, 그리고 아동학대. 아동학대요? 변호사가 되물었다. 7살 아이를 집단으로 괴롭히는 건 학대 아닙니까? 다음 날 아침 김민정의 기사가 떴다. 천재 소년 시우, 여론 조작의 희생양이 되다. 기사는 시우의 일상, 학교에서의 괴롭힘, 그리고 조직적인 악플 공격을 상세히 다뤘다.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시우 지켜주자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랐다. 시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온라인 커뮤니티마다 시우를 옹호하는 글이 올라왔다. 7살 애한테 뭐 하는 짓이냐. JS 회장이 진짜 괴물이네. 하지만 공격도 거세졌다. JS 회장 측 변호인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김민정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편파적 기사로 의뢰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였다. 강진의 사무실에서 긴급회의가 열렸다. 강진, 서윤, 박 씨, 김민정, 그리고 변호사. 이건 총력전입니다. 변호사가 말했다. 상대는 무제한 자금으로 밀어붙이고 있어요. 우리도 각오해야 합니다. 시우는요? 서윤이 물었다. 아이를 어떻게 지킵니까? 변호사는 잠시 고민하더니 대답했다. 법정에 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직접 증언하게 해서 진실을 보여주는 거죠. 안 돼요. 서윤이 소리쳤다. 시우는 아직 애예요. 법정에 세울 수 없어요. 강진도 고개를 저었다. 저도 반대합니다. 아이에게 너무 큰 짐입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변호사가 설명했다. 전문가 감정도 받고 증거도 제출하지만 결국 핵심은 시우의 증언입니다. 그 아이가 직접 어떻게 복원했는지 설명해야 법원이 인정할 거예요. 김민정이 끼어들었다. 시우 의견을 들어보는 게 어때요? 결정은 아이가 해야죠. 모두의 시선이 소파에 앉아있던 시우에게 향했다. 아이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시우야. 강진이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다. 법정에 가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해야 해. 무섭고 힘들 거야. 안 해도 돼. 아빠가 다른 방법 찾을게. 시우는 강진을 바라봤다. 그리고 서윤을 보았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제가 안 하면 엄마가 이기나요? 진짜 엄마? 강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할게요. 시우가 조용히 말했다.
엄마가 용감했잖아요. 저도 용감할래요. 서유는 아이를 꼭 안았다. 시우야, 눈물이 흘러내렸다. 강진은 시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고맙다, 아들. 그의 목소리도 떨렸다. 아빠가 꼭 지켜줄게. 약속해. 재판 당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기자들과 방청객으로 가득 찼다. 시우 증언 공판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의 이목이 집중됐다. 법원 측은 특별히 시우를 배려해 비공개 심리를 제안했지만 강진이 거부했다. 공개해야 합니다. 강진이 판사에게 말했다. 숨기면 조작 의혹만 커질 뿐입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 가지 조건을 달았다. 하지만 아동 보호를 위해 카메라는 제한하겠습니다.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됩니다. 시우는 서윤과 강진 사이에 앉아 있었다. 작은 정장을 입은 모습이 어색하면서도 씩씩했다. 서윤은 아이의 손을 꼭 잡았다. 떨리지? 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괜찮아요. 엄마 옆에 있으니까. 피고인석의 JS 회장은 여전히 무표정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계속 시우에게 향했다. 손자를 보는 눈빛이 아니었다. 제거해야 할 장애물을 보는 눈빛이었다. 증인, 앞으로 나오십시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렸다. 시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서윤이 손을 놓지 않으려 했지만 시우는 괜찮다는 듯 미소 지었다. 다녀올게요, 엄마. 증인석까지 걸어가는 시우의 뒷모습이 작았다. 하지만 걸음걸이는 흔들리지 않았다. 선서를 마친 시우는 의자에 앉았다. 다리가 땅에 닿지 않았다. 검사가 부드럽게 물었다. 시우군, 긴장되죠? 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많이요. 방청석에서 웃음이 터졌다. 긴장된 분위기가 조금 풀어졌다. 시우군은 몇 살이죠? 7살이요. 학교는 다니나요? 아니요. 지금은 집에서 공부해요. 검사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럼 컴퓨터는 언제부터 했나요? 기억 안 나요. 그냥 할 줄 알았어요. 시우의 대답에 방청석이 다시 술렁였다. 검사는 계속 질문했다. 누가 가르쳐 줬나요? 박씨 할아버지요. 근데 대부분은 혼자 배웠어요. 검사는 노트북을 꺼내 시우 앞에 놓았다. 이 컴퓨터로 녹음 파일을 복원했다고 했죠? 아니요. 그건 다른 컴퓨터였어요. 어떻게 복원했는지 보여줄 수 있나요? 시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노트북을 열었다. 키보드 위로 작은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다. 화면에 코드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방청석의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다. 이게 통신사 백업 서버예요. 시우가 설명했다. 여기에 삭제된 파일들도 남아있어요. 암호화되어 있지만 손가락이 멈추지 않았다. 이렇게 풀면 화면에 파일 목록이 떴다. 와, 누군가 감탄했다. 판사도 눈을 크게 떴다. 시우는 파일 하나를 선택했다. 이게 그 녹음이에요. 복원하는데 3시간 걸렸어요. 변호인이 벌떡 일어났다. 이에 있습니다. 저것은 불법 해킹입니다. 판사가 손을 들었다. 변호인, 앉으십시오. 이는 검찰의 영장하에 이루어진 합법적 절차입니다. 검사가 물었다. 시우군, 이 과정에서 파일을 조작한 적 있나요? 없어요. 시우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조작하면 흔적이 남아요. 메타데이터에. 메타데이터요? 검사가 되물었다. 시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다. 파일에는 만든 날짜, 수정한 날짜, 수정 횟수 같은 정보가 숨어 있어요. 이걸 보면 조작했는지 알 수 있어요. 시우는 화면을 확대했다. 이 파일은 7년 전에 만들어졌고 단 한 번도 수정된 적 없어요. 제가 한 건 복원뿐이에요. 검사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시우군 변호인의 반대 신문이 시작됐다. 백발의 변호사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시우를 바라봤다. 시우군, 7살 아이가 군용 암호를 푼다는 게 믿기지 않는데요?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시우가 되물었다. 방청석에서 웃음이 터졌다. 변호사는 인상을 찌푸렸다.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저는 할 수 있어요. 믿고 안 믿고는 아저씨 마음이죠. 판사가 웃음을 참으며 변호사를 보았다. 변호인, 질문을 명확히 하십시오. 변호사는 전략을 바꿨다. 시우군은 돈을 받았나요? 이 일을 하는 대가로? 아니요. 정말로? 네. 시우는 흔들리지 않았다. 변호사는 서류를 꺼냈다. 하지만 구강진 씨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고 있죠? 생활비, 교육비. 그건 아빠니까요. 시우가 대답했다. 아빠가 아들 도와주는 거 이상해요? 방청석이 다시 웃었다. 변호사는 당황했다. 그게 아니라. 변호인. 판사가 끼어들었다. 아동 증인을 압박하지 마십시오. 변호사는 한숨을 쉬고 물러났다. 더 이상 질문 없습니다. 시우는 증인석에서 내려왔다. 서윤이 달려가 아이를 안았다. 잘했어, 시우야. 정말 잘했어. 강진도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자랑스럽다, 아들. 휴정 시간, 복도에서 JS 회장과 마주쳤다. 수갑을 찬 채 호송되는 회장은 시우를 내려다봤다. 똑똑하더구나.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수아를 닮았어. 강진이 시우를 뒤로 숨겼다. 아버지, 그만하세요. 회장은 쓸쓸하게 웃었다. 강진아, 나는 틀렸다. 하지만 후회는 안 해. 내 방식이었으니까. 그 방식이 사람을 죽였어요. 강진의 목소리는 떨렸다. 회장은 대답하지 않고 걸어갔다. 뒷모습이 쓸쓸했다. 오후 심리에서 전문가 증인이 나왔다. 국내 최고의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였다. 해당 파일을 분석한 결과 조작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증언했다. 오히려 복원 과정이 매우 정교하고 전문적이었습니다. 7살 아이가 할 수 있는 수준인가요? 검사가 물었다. 전문가는 고개를 저었다. 보통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시우군은 예외입니다. 제가 직접 테스트해 본 결과 그 아이의 능력은 현역 전문가 수준을 넘어섭니다. 판결이 내려졌다. 피고인 구영철에게 살인 교사, 증거인멸,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한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다. 방청석이 술렁였다. 기자들이 일제히 메모했다. JS 회장은 끝까지 무표정했다. 항소 의사를 묻는 판사의 질문에 그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 않겠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강진, 서윤, 시우. 기자들이 몰려들었지만 경찰이 길을 열어줬다. 차에 타기 전 시우는 뒤를 돌아봤다. 법원 건물이 높이 솟아 있었다. 엄마, 이제 끝난 거예요? 시우가 물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제 끝이야. 하지만 강진은 알고 있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다. 판결 이후 한 달. 세상은 빠르게 움직였다. JS그룹은 해체 수순을 밟았고 계열사들은 매각되거나 독립했다. 스타더스트 시큐리티는 국방부 프로젝트를 따냈고 강진은 바빠졌다. 하지만 시우는 달라지지 않았다. 아니, 더 조용해졌다. 학교로 돌아가지 않았고 친구도 만들지 않았다. 공방 구석에 앉아 노트북만 들여다보는 날들이 이어졌다. 시우야, 밖에 나가서 놀자. 서윤이 말했다. 날씨 좋은데. 시우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엄마. 저 이거 하고 싶어요.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들이 가득했다. 서유는 걱정스러웠다. 박 씨를 불러 상담했다. 시우가 너무 혼자 있어요. 이게 정상인가요? 박 씨는 한숨을 쉬었다. 트라우마예요. 법정에서의 경험, 사람들의 시선, 그 모든 게 아이한테는 상처였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죠? 서윤이 물었다. 박 씨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도. 심리 상담이요? 네. 시우는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속은 많이 다쳤을 거예요. 강진과 상의한 끝에 서울의 아동심리 전문의를 찾았다. 첫 상담 날 시우는 거부했다. 저 안 아픈데 왜 병원 가요? 서유는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을 맞췄다. 아픈 게 몸만 있는 게 아니야. 마음도 아플 수 있어. 제 마음은 안 아파요. 시우는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그 눈빛은 슬퍼 보였다. 강진이 다가와 아이 옆에 앉았다. 시우야, 아빠도 상담받아. 같이 가자. 시우는 강진을 보았다. 아빠도 마음 아파요? 강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많이. 할아버지 때문에, 엄마 때문에, 그리고 너를 지켜주지 못한 것 때문에. 시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같이 가요. 상담실은 따뜻했다. 부드러운 조명, 편안한 소파, 그리고 장난감들이 가득했다. 김 박사는 50대 여성으로 온화한 미소를 지었다. 안녕, 시우야. 나는 김 선생님이야. 시우는 조심스럽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김 박사는 시우를 소파에 앉히고 물었다. 요즘 기분이 어때? 그냥 그래요. 그냥이면 어떤 건데? 시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김 박사는 종이와 크레용을 꺼냈다. 그림 그려볼래? 내가 좋아하는 거. 시우는 크레용을 집어들고 그리기 시작했다. 바다, 등대, 그리고 작은 배 하나. 이게 뭐야? 김 박사가 물었다. 저예요. 배 안에 있는 게. 어디로 가고 있어? 몰라요. 그냥 떠다녀요. 김 박사는 메모했다. 혼자? 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상담이 끝나고 김 박사는 서윤과 강진을 따로 불렀다. 시우는 심한 불안과 고립감을 느끼고 있어요. 법정 경험이 큰 트라우마가 됐습니다. 서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제가 잘못한 건가요? 법정에 세운 게. 아니에요. 김 박사가 손을 저었다.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시우는 옳은 일을 했어요. 하지만 그 대가가 너무 컸던 거죠. 7살 아이가 감당하기엔. 강진이 물었다. 어떻게 도와줄 수 있죠? 시간과 안정이 필요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시우가 특별한 아이가 아니라 평범한 아이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김 박사는 진지하게 말했다. 천재라는 꼬리표가 시우를 짓누르고 있어요. 그냥 7살 아이로 살게 해주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시우는 창밖을 바라봤다. 엄마, 저 평범해지고 싶어요. 서유는 깜짝 놀라 아이를 보았다. 갑자기 왜? 평범하면 사람들이 안 쳐다봐요. 평범하면 친구들이 안 무서워해요. 서윤의 가슴이 아팠다. 시우야, 저 그냥 평범한 애 되고 싶어요. 컴퓨터 안 하고, 코딩 안 하고, 그냥 놀고 싶어요. 시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강진이 차를 길가에 세웠다. 뒤를 돌아보며 시우를 바라봤다. 시우야, 넌 평범하지 않아. 하지만 그게 나쁜 게 아니야. 근데 힘들어요. 시우가 울먹였다. 다들 저를 이상하게 봐요. 그럼 우리끼리만 있자. 서윤이 제안했다. 세상 사람들 신경 안 쓰고 우리 셋이서만. 시우는 고개를 들었다. 정말이요? 강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이야. 아빠가 회사 줄이고 더 자주 올게.
그날 밤 세 사람은 공방에서 저녁을 먹었다. 시우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서윤이 직접 만든 밥, 강진이 사온 케이크, 평범한 가족의 저녁 식사였다. 시우야, 앞으로 뭐 하고 싶어? 강진이 물었다. 시우는 생각했다. 친구 사귀고 싶어요. 진짜 친구. 진짜 친구는 어떤 건데? 저를 천재라고 안 부르는 친구. 그냥 시우라고 부르는 친구. 서유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그런 친구 분명히 생길 거야. 시우는 미소 지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미소였다. 엄마, 아빠 고마워요. 몇 주가 지났다. 시우는 천천히 변했다. 노트북을 덜 들여다봤고 밖에 나가 바다를 구경했다. 마을 아이들과도 조금씩 어울렸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아이들도 시간이 지나자 시우를 받아들였다. 야, 시우야. 축구하자. 동네 형이 소리쳤다. 시우는 망설이다가 공을 향해 뛰었다. 서툴렀지만 즐거웠다. 땀을 흘리고 넘어지고 웃고 떠드는 평범한 아이의 모습. 서유는 공방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봤다. 눈물이 흘렀다. 행복한 눈물이었다. 강진이 뒤에서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잘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 하지만 밤이 되면 시우는 여전히 악몽을 꿨다. 법정의 날카로운 시선들, 기자들의 플래시, 할아버지의 차가운 눈빛.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면 서윤이 달려와 안아줬다. 괜찮아, 꿈이야. 다 지나간 일이야. 서윤이 속삭였다. 시우는 떨리는 몸으로 엄마를 안았다. 무서워요, 엄마. 알아. 하지만 엄마가 여기 있어. 항상. 강진도 주말마다 내려와 시우와 시간을 보냈다. 낚시를 가고 등대에 올라가고 해변을 걸었다. 말없이 함께 있는 시간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어느 날 시우가 물었다. 아빠, 할아버지는 왜 그랬어요? 왜 나쁜 짓을 했어요? 강진은 한참을 생각했다. 할아버지는 자기 방식이 옳다고 믿었어. 잘못됐지만 할아버지 미워요? 시우의 질문에 강진은 솔직하게 대답했다. 미워. 하지만 동시에 슬퍼. 할아버지도 어쩌면 외로웠을지 몰라. 외로우면 나쁜 짓 해도 돼요? 아니, 절대 안 돼. 하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야. 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노력해 볼게요. 이해하는 거. 강진은 아이를 꼭 안았다. 착하다, 우리 아들. 교도소 면회실 강진은 7개월 만에 아버지를 찾았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JS 회장은 많이 늙어 있었다. 백발이 더 휘어졌고 어깨가 축 처져 있었다. 왔구나. 회장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강진은 대답 없이 의자에 앉았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시우는 어떠냐? 회장이 먼저 물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강진의 대답은 짧았다. 회장은 쓸쓸하게 웃었다. 그래, 다행이구나. 아버지. 강진이 입을 열었다. 왜 왔는지 아세요? 회장은 고개를 저었다. 강진은 천천히 말했다. 용서하러 온 게 아닙니다. 확인하러 왔어요. 아버지가 정말 후회하는지. 회장은 잠시 침묵했다. 후회하냐고? 그는 창밖을 바라봤다. 매일 후회해. 수아를, 시우를, 그리고 너를. 강진은 주먹을 쥐었다. 말뿐인 후회는 필요 없습니다. 그럼 뭘 원하냐? 회장이 물었다. 강진은 똑바로 아버지를 보았다. 시우한테 편지 쓰세요. 진심으로 사과하는 편지. 그리고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솔직하게.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 아이가 읽을까? 모르죠. 하지만 받을 권리는 있어요. 할아버지로부터. 강진은 일어섰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다시는 안 올 겁니다. 강진아. 회장이 불렀다. 강진은 돌아보지 않았다. 미안하다. 정말로. 강진의 발걸음이 멈췄다. 아버지의 미안은 너무 늦었어요. 면회실을 나서는 강진의 뒤에서 회장은 고개를 떨구었다.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교도관도 다른 수감자들도 보지 못하게 조용히. 일주일 뒤 편지가 왔다. 교도소 발신. 서윤이 받아서 강진에게 전화했다. 시우한테 줘야 할까요? 강진은 잠시 생각했다. 시우한테 물어보세요. 결정은 시우가 해야죠. 시우는 편지 봉투를 한참 들여다봤다. 할아버지가 보낸 거예요?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읽고 싶어? 아니면 그냥 버릴까? 시우는 봉투를 만졌다. 읽을래요. 근데 엄마 옆에 있어줘요. 서윤은 아이를 안고 함께 앉았다. 시우는 천천히 봉투를 뜯었다. 편지는 길었다. 할아버지의 손글씨로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다. 시우는 천천히 읽었다. 중간중간 눈물이 떨어졌다. 서윤은 아이를 꼭 안았다. 시우야, 할아버지에게 무슨 말이 쓰여 있었어? 나중에 강진이 물었다. 시우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할아버지는 무서웠대요. 혼자 남겨질까봐. 그래서 나쁜 짓을 했대요. 그리고 미안하대요. 저한테도, 진짜 엄마한테도, 아빠한테도. 시우는 편지를 접었다. 근데 용서는 못하겠어요. 아직은. 강진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도 돼. 용서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야. 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중에 제가 크면 다시 생각해 볼게요. 시간은 계속 흘렀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공방 앞마당에 꽃이 피었다. 시우는 8살이 됐고 조금 더 자랐다. 새 학기, 시우는 다시 학교에 가기로 했다. 이번엔 작은 대안학교였다. 10명 남짓한 아이들이 다니는 곳. 여기선 괜찮을 거예요. 교장 선생님이 말했다. 우리는 모두 특별하고 동시에 평범하니까요. 첫 등교날 시우는 떨렸다. 서윤이 손을 잡았다. 무서우면 언제든 전화해. 엄마가 바로 데리러 올게. 시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교실로 들어갔다.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시우를 봤다. 너 그 천재 맞아? 한 아이가 물었다. 시우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맞아. 근데 난 그냥 시우야. 같이 놀래? 아이들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민준이야. 나는 서연이. 하나둘 친구가 생기기 시작했다. 천재가 아니라 그냥 시우로. 방과 후 시우는 신나서 집에 돌아왔다. 엄마, 친구 생겼어요. 진짜 친구. 서윤은 아이를 안으며 웃었다. 그래, 어떤 친구들인데? 민준이는 레고 좋아하고 서연이는 그림 잘 그려요. 우리 내일 같이 놀기로 했어요. 시우의 눈이 반짝였다. 서윤은 행복했다. 이게 진짜 아이의 모습이었다. 강진도 변했다. 회사 일을 줄이고 주 3일은 마을에서 보냈다. 공방 한켠에 작은 작업실을 만들어 서윤과 함께 도자기를 빚었다. 서툴렀지만 즐거웠다. 당신 재능 있는데요? 서윤이 웃으며 말했다. 강진이 만든 찻잔은 삐뚤빼뚤했지만 나름 모양이 잡혔다. 거짓말. 강진이 웃었다. 근데 이거 재미있네요. 흙이 손에 닿는 느낌. 치유되는 느낌이죠? 서윤이 물었다. 강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뭔가 정리되는 기분.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물레를 돌렸다. 시우는 옆에서 그 모습을 그렸다. 시우야, 뭐 그려? 서윤이 물었다. 우리 가족이요. 시우가 스케치북을 들어 보였다.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 뒤에는 바다와 등대. 강진은 그림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예쁘다. 진짜요? 시우가 기뻐했다. 그럼 액자에 넣어줄게요. 우리 집에 걸자. 저녁, 세 사람은 등대에 올라갔다. 해가 지고 있었다. 주황빛 하늘이 바다를 물들였다. 시우는 난간에 기대어 바다를 바라봤다. 엄마, 진짜 엄마도 이 풍경 봤을까요? 시우가 물었다. 서유는 고개를 끄덕였다. 봤을 거야. 그리고 너를 생각했을 거야. 제가 행복하길 바랐을까요? 당연하지. 강진이 대답했다. 부모는 다 그래. 자식이 행복하길 바라지. 시우는 미소 지었다. 그럼 전 지금 행복해요. 엄마도 기뻐하겠네요. 등대 불빛이 켜졌다. 어둠을 뚫고 빛이 퍼져나갔다. 규칙적으로 돌아가며 바다를 비췄다. 길을 잃은 배들을 위한 신호. 우리도 누군가의 빛이 될 수 있을까요? 시우가 물었다. 서유는 아이를 안으며 대답했다. 이미 되고 있어. 서로에게. 세 사람은 손을 잡고 등대 아래로 내려왔다. 공방 불빛이 따뜻하게 그들을 맞았다. 저녁 식사 준비를 하며 서로의 하루를 이야기하며 웃고 떠들며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 밤, 시우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별 모양 야광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서윤이 붙여준 것이었다. 별이 안 보이면 여기서 보렴. 시우는 목에 걸린 메모리 침묵거리를 만졌다. 이제는 무겁지 않았다. 오히려 따뜻했다. 진짜 엄마의 사랑, 그리고 지금 엄마의 사랑. 둘 다 담겨 있는 것 같았다. 잘 자, 시우야. 서윤이 이불을 덮어주며 속삭였다. 사랑해. 시우는 눈을 감으며 대답했다. 저도 사랑해요, 엄마. 그리고 아빠도. 강진은 거실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가슴이 따뜻해졌다. 수아가 꿈꿨던 모습, 시우가 사랑받으며 자라는 모습, 이제 현실이 됐다. 창밖으로 등대 불빛이 보였다. 깜빡이며 어둠을 밝혔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 그렇게 세 사람의 삶도 계속될 것이었다. 상처와 함께, 치유와 함께, 사랑과 함께. 1년이 흘렀다. 시우는 9살이 됐고 학교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다. 성적은 여전히 최상이었지만 더 이상 그것으로 정의되지 않았다. 축구부에 들어갔고 미술대회에도 나갔다. 평범한 아이의 삶. 공방도 달라졌다. 서윤의 도자기가 입소문을 타며 서울의 갤러리에서 전시 제의가 왔다. 바다의 기억이라는 제목으로 첫 개인전을 열기로 했다. 강진은 적극적으로 도왔다. 긴장돼요. 서윤이 전시 준비를 하며 말했다.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 제 작품을 보이는 게 처음이에요. 강진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잘할 거예요. 당신 작품은 특별하니까. 전시 오프닝 날. 갤러리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미술평론가, 컬렉터, 그리고 호기심 많은 관람객들. 서윤의 작품들이 조명 아래 빛났다. 거친 파도를 담은 큰 항아리, 고요한 새벽 바다를 표현한 찻잔들, 등대를 형상화한 꽃병. 이 작품들에는 이야기가 있네요. 한 평론가가 감탄했다. 단순한 도자기가 아니라 감정의 기록 같아요. 서윤은 수줍게 미소 지었다. 바다에서 배웠어요. 거칠지만 치유하는 법을. 시우는 정장을 입고 엄마 옆에 서 있었다. 사람들이 다가와 인사했다. 이 아이가 그 유명한 시우? 직접 보니 평범한 아이네요. 시우는 웃었다. 이제는 그런 말들이 상처가 되지 않았다. 전시가 한창일 때 낯선 여자가 갤러리에 들어왔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아한 인상. 그녀는 작품들을 천천히 둘러보다가 서윤에게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작품 정말 아름답네요. 여자가 말했다. 특히 이 항아리. 제목이 시우의 밤이라고요? 서유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 아들을 발견한 날을 담았어요. 여자의 눈빛이 흔들렸다. 아드님이 입양하신 거죠? 서유는 경계하며 물었다. 어떻게 아세요? 여자는 잠시 망설이다 명함을 꺼냈다. 제 이름은 한지영이에요. 한수아의 언니입니다. 서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강진이 재빨리 다가왔다. 지영 씨? 그도 놀란 표정이었다. 어떻게 여기를 지영은 쓸쓸하게 웃었다. 기사 봤어요. 서윤 씨 전시 소식, 그리고 시우 이야기. 무슨 일로 오신 겁니까? 강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영은 시우를 바라봤다. 아이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다. 조카를 보고 싶었어요. 수아의 아들을. 전시가 끝나고 네 사람은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시우는 서윤 옆에 꼭 붙어 앉았다. 지영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먼저 사과할게요. 진작 나타났어야 했는데. 지영의 목소리는 떨렸다. 수아가 사라졌을 때 저도 찾았어요. 하지만 회장님이 협박했어요. 가만히 있으라고. 왜요? 서윤이 물었다. 지영은 고개를 숙였다. 제 남편이 JS 그룹 계열사에 다녔어요. 회장님이 남편을 인질로 잡은 거예요. 입 다물지 않으면 일자리를 잃을 거라고. 비겁하네요. 강진이 차갑게 말했다.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저도 비겁했어요. 동생보다 제 가족을 선택했으니까. 눈물이 흘러내렸다. 시우가 조용히 물었다. 이모예요? 지영은 고개를 들어 시우를 보았다. 그래. 내 엄마 친언니야. 엄마 닮았어요? 많이. 눈빛이 똑같아. 지영은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다. 이거 내게 주려고 가져왔어. 내 엄마의 어린 시절. 사진첩을 펼치자 어린 수아의 모습이 나타났다. 웃고 있는 얼굴, 책을 읽는 모습, 바다에서 노는 장면. 시우는 사진을 하나하나 들여다봤다. 엄마 예뻐요. 그치? 착하기도 했어. 항상 남을 도와주려고 했지. 지영이 미소 지었다. 너처럼. 이모는 왜 이제야 왔어요? 시우의 질문에 지영은 한숨을 쉬었다. 회장님이 수감되고 나서야 용기가 났어. 그전엔 무서웠어. 저도 무서웠어요. 법정에서. 지영은 시우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 이모가 지켜줬어야 했는데. 시우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엄마가 지켜줬어요. 그는 서윤을 보았다. 이 엄마가요. 서윤은 감동받았다. 지영도 미소 지었다. 좋은 엄마를 만났구나. 최고예요. 시우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지영은 서윤을 보았다. 감사합니다. 제가 못한 걸 대신해 주셔서. 서윤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야말로 시우 덕분에 살았어요. 서로 구원한 거네요. 강진이 물었다. 지영 씨,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지영은 잠시 생각했다. 시우를 정기적으로 만나고 싶어요. 가능하다면. 서유는 망설였다. 시우 의견을 들어봐야죠. 시우는 이모를 보았다. 자주 올 거예요? 그러고 싶어. 괜찮겠니? 좋아요. 엄마 이야기 더 듣고 싶어요. 진짜 엄마. 그날부터 지영은 한 달에 한 번 마을을 방문했다. 시우에게 수아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어떻게 코딩을 배웠는지, 무엇을 좋아했는지, 어떤 꿈을 꿨는지. 엄마는 세상을 바꾸고 싶어 했어. 지영이 말했다. 기술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고 믿었지. 시우는 눈을 빛냈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럼 열심히 공부해야지. 네. 근데 친구들하고 노는 것도 중요해요. 시우가 덧붙였다. 지영은 웃었다. 그것도 맞아. 균형이 중요하지. 시간이 흐르며 지영은 가족의 일부가 됐다. 명절에는 함께 식사했고 시우의 학교 행사에도 참여했다. 서윤과도 가까워졌다. 두 사람은 종종 차를 마시며 수아에 대해 이야기했다. 수아가 살아있다면 기뻐했을 거예요. 지영이 말했다. 시우가 이렇게 행복하게 자라는 걸 보면.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렇게 믿어요. 수아 씨가 어디선가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시우가 10살이 됐다. 학교에서 진로 상담이 있었다. 선생님이 물었다. 시우야, 커서 뭐가 되고 싶어? 시우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다. 프로그래머요. 엄마처럼. 진짜 엄마?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한수아 엄마처럼 사람들 도와주는 프로그램 만들고 싶어요. 집으로 돌아와 서윤에게 말했다. 엄마, 나 프로그래머 할 거예요. 서윤은 놀라지 않았다. 그래. 왜? 진짜 엄마가 못다한 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재미있어요. 다시 컴퓨터 할 거야? 서윤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시우는 미소 지었다. 해요. 근데 이번엔 달라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강진도 찬성했다. 좋은 생각이야. 하지만 조건이 있어. 뭔데요? 공부만 하지 마. 친구들이랑도 놀고, 운동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당연하죠. 시우가 웃었다. 저 평범하게 살기로 했잖아요. 평범한 천재로. 세 사람은 함께 웃었다. 박 씨가 다시 시우의 멘토가 됐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시우야, 우리 재미있는 거 만들자. 게임이든 앱이든. 좋아요. 친구들 도와주는 앱 만들고 싶어요. 어떤 거? 숙제 관리 앱이요. 재미있게 할 수 있게. 박 씨는 감탄했다. 좋은데? 만들어 보자. 시우와 박 씨는 함께 앱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주말마다 모여서 코딩하고 디자인하고 테스트했다. 학교 친구들이 베타 테스터가 됐다. 이거 진짜 좋은데. 민준이가 소리쳤다. 숙제 끝내면 별 모으고 별로 캐릭터 키우는 거 재밌어. 서연이도 동의했다. 디자인도 예뻐요. 시우야, 너 천재 맞네. 천재 아니야. 시우가 웃었다. 그냥 열심히 했을 뿐이야. 하지만 속으로는 뿌듯했다. 자신의 능력으로 친구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게. 앱은 학교 내에서 인기를 끌었다. 선생님들도 관심을 보였다. 이거 다른 학교에도 공유해도 될까? 교장 선생님이 물었다. 시우는 강진과 상의했다. 아빠, 이거 팔아야 하나요? 내 맘대로 해. 돈을 받고 싶으면 팔고, 나눠주고 싶으면 무료로 배포하고. 시우는 고민했다. 무료로 할래요. 더 많은 친구들이 쓸 수 있게. 앱은 무료로 공개됐다. SNS에서 입소문을 탔고 전국의 초등학교에서 사용하기 시작했다.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다. 10살 개발자, 교육앱 무료 배포. 기자들이 다시 몰려왔지만 이번엔 달랐다. 시우는 당당했다. 저는 그냥 친구들 돕고 싶었어요. 숙제가 재미있으면 공부도 재미있을 것 같아서요. 천재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기자가 물었다. 시우는 웃었다. 천재보다 친구가 더 좋아요. 그냥 시우로 불러주세요. 인터뷰 영상이 화제가 됐다. 이 아이 멘탈 봐라. 10살이 어른보다 성숙하네. 건강하게 자라서 다행이다. 댓글들은 따뜻했다. 서유는 영상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우리 시우 정말 많이 컸네. 강진이 그녀를 안았다. 당신 덕분이에요.
사랑으로 키웠으니까. 우리 덕분이죠. 셋이서. 서윤이 정정했다. 강진은 미소 지었다. 맞아요. 우리. 어느 날 시우가 제안했다. 엄마, 아빠, 우리 진짜 엄마묘 같이 갈래요? 두 사람은 놀랐다. 시우는 지금까지 수아의 묘를 가지 않았었다. 갑자기 왜? 서윤이 물었다. 고마워하고 싶어요. 저를 낳아줘서, 그리고 엄마를 만나게 해줘서. 강진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다음 주말 세 사람은 수아의 묘로 향했다. 서울 근교의 조용한 공원묘지. 수아의 이름이 새겨진 비석 앞에 섰다. 시우는 꽃다발을 놓았다. 엄마, 안녕하세요. 저 시우예요. 시우가 조용히 말했다. 엄마가 저를 지켜줘서 고마워요. 덕분에 좋은 사람들 만났어요. 강진도 무릎을 꿇었다. 수아야, 미안해. 늦었지만 시우 잘 키울게. 약속해. 서유는 뒤에서 두 사람을 지켜봤다. 가슴이 먹먹했다. 엄마, 저 행복해요. 시우가 계속 말했다. 친구들도 있고, 공부도 재미있고, 그리고 엄마 아빠가 두 명이나 있어요.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다. 묘지를 나서며 시우가 물었다. 엄마가 들었을까요? 강진이 대답했다. 들었을 거야. 분명히. 기뻐했을까요? 당연하지. 자랑스러워했을 거야. 차 안에서 돌아오며 시우는 창밖을 보다가 말했다. 저 이제 괜찮아요. 진짜 엄마도 지금 엄마도 다 제 엄마예요. 운이 좋은 거죠? 서유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다. 그래. 넌 정말 운이 좋은 아이야. 엄마도 운이 좋죠. 저 같은 아들 있어서. 시우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강진이 백미러로 시우를 보며 웃었다. 우리 모두 운이 좋아. 서로 만나서 3년이 더 흘렀다. 시우는 13이 됐다. 중학생이 된 시우는 키도 크고 목소리도 굵어졌다. 하지만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공방은 이제 작은 명소가 됐다. 서윤의 도자기는 국내외에서 인정받았고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강진은 회사를 정리하고 완전히 마을로 이주했다. 공방 옆에 작은 사무실을 만들어 보안 컨설팅을 했다. 가을 어느 날 세 사람은 공방 앞마당에 모여 앉았다. 큰 물레 앞에서 함께 그릇을 빚고 있었다. 이번엔 크게 만들어봐요. 시우가 제안했다. 얼마나? 서윤이 물었다. 우리 셋이 함께 만들 수 있을 만큼요. 강진은 웃으며 손을 보탰다. 세 사람의 손이 포개졌다. 물레가 돌아갔다. 흙이 서서히 모양을 갖췄다. 큰 항아리였다. 세 사람의 손길이 섞여서 만들어진 것. 완벽하지 않았다. 여기저기 울퉁불퉁하고 두께도 일정하지 않았다. 망했네. 강진이 웃었다. 서윤도 웃었다. 아니에요. 이게 우리답잖아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은. 시우는 항아리를 쓰다듬었다. 예뻐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서. 항아리를 가마에 넣기 전 시우가 제안했다. 안에 뭔가 넣을까요? 우리 소원 같은 거? 좋은 생각이다. 강진이 동의했다. 세 사람은 각자 종이에 소원을 썼다. 서유는 썼다. 우리 가족이 영원히 함께 웃을 수 있기를. 강진은 썼다. 시우가 자기 길을 찾아 행복하기를. 시우는 한참을 고민하다 썼다. 모든 엄마가 저처럼 사랑받기를. 그리고 우리 가족이 계속 이렇게 평범하게 살기를. 세 장의 종이를 항아리 안에 넣고 봉했다. 언제 열어볼까? 시우가 물었다. 서유는 생각했다. 시우야, 20살 되면 어때? 너무 오래 기다려야 하는데. 시우가 투덜댔다. 강진이 웃었다. 그래야 의미 있지. 기다림도 소중한 거야.
항아리는 가마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다음 날 아침 꺼내보니 아름다운 청록빛으로 구워져 있었다. 와, 세 사람은 감탄했다. 우리가 만든 거 맞아? 시우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다.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불의 마법이야. 흙과 불, 그리고 시간이 만든 기적. 항아리는 공방 가장 눈에 띄는 곳에 놓였다. 방문객들이 물었다. 이거 판매하시나요? 서윤은 고개를 저었다. 이건 안 팔아요. 우리 가족의 보물이에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등대에 올랐다. 시우가 처음 발견된 곳. 13년 전 그 비오는 밤. 이제는 별이 총총한 가을밤이었다. 엄마, 그때 생각나요? 저 발견했을 때. 시우가 물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매일 생각해. 내 인생이 바뀐 날. 후회 안 해요? 힘들었잖아요. 한 번도. 서윤이 단호하게 말했다. 너는 축복이었어, 시우야. 처음부터 끝까지. 강진이 끼어들었다. 나도 축복받았어. 너희 둘을 만나서. 시우는 두 사람 사이에 서서 손을 잡았다. 저는 두 배로 축복받았네요. 엄마가 둘이니까. 셋이야. 서윤이 정정했다. 수아 엄마도 있잖아. 시우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들이 반짝였다. 맞아요. 엄마 셋. 저 정말 행운하죠? 등대 불빛이 규칙적으로 돌아갔다. 어둠을 밝히며 길을 잃은 이들을 인도하며. 시우는 그 빛을 보며 생각했다. 자신도 누군가의 빛이 되고 싶다고. 나중에 커서 뭐 할 거야? 강진이 물었다. 시우는 미소 지었다. 엄마처럼 사람들 돕는 프로그램 만들 거예요. 그리고 이 공방도 계속할래요. 둘 다? 서윤이 놀라 물었다. 응. 주중엔 코딩하고 주말엔 도자기 만들고 균형 있게요.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강진은 뿌듯했다. 멋진 계획이다. 아빠도 도와줄 거죠? 당연하지. 우리 영원히 함께야. 바람이 불었다. 따뜻하면서도 상쾌한 바람. 세 사람의 머리카락을 흔들고 옷자락을 나부끼게 했다. 시우는 눈을 감고 바람을 느꼈다. 엄마, 이 바람 뭐 같아요? 뭔데? 포옹 같아요. 진짜 엄마가 저를 안아주는 것 같아요. 서윤과 강진은 서로를 바라봤다. 그리고 시우를 꼭 안았다. 우리도 안아줄게. 계속요? 영원히. 등대 아래로 내려와 집으로 걸어가는 길. 세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겹쳐지고 떨어지고 다시 만났다. 마치 춤을 추듯. 공방에 도착해서 불을 켰다. 항아리가 은은하게 빛났다. 시우는 항아리에 손을 댔다. 따뜻해요. 가마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강진이 설명했다. 하지만 시우는 알고 있었다. 이 따뜻함은 온도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걸. 우리 사진 찍을까? 서윤이 제안했다. 이 항아리랑 함께. 세 사람은 항아리 앞에 섰다. 타이머를 맞추고 달려와 포즈를 취했다. 찰칵. 사진이 찍혔다. 서윤, 강진, 시우. 그리고 그들이 함께 만든 항아리. 완벽하지 않지만 아름다운 그들의 이야기가 담긴. 밤이 깊어졌다. 시우는 침대에 누워 오늘 하루를 떠올렸다. 행복했다. 내일도 모레도 이렇게 계속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창문 너머로 등대 불빛이 보였다. 깜빡이며 어둠을 밝히는 빛. 시우는 목에 걸린 메모리 침묵거리를 만졌다. 이제는 거의 하지 않는 습관이었지만 가끔씩 잘 자, 엄마. 시우가 속삭였다. 수아에게 하는 말인지 서윤에게 하는 말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모호했다. 어쩌면 둘 다였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공방을 가득 채웠다.
항아리가 햇빛을 받아 더욱 아름답게 빛났다. 서유는 물레를 돌리며 새로운 작품을 시작했다. 강진은 사무실에서 일했고 시우는 학교에 갔다. 평범한 하루가 시작됐다. 특별할 것 없는 하지만 그래서 더 소중한. 시우가 학교에서 돌아왔다. 엄마, 제가 과학대회에서 상 탔어요. 서유는 기뻐하며 아이를 안았다. 정말 축하해. 뭘로 했는데? 강진이 물었다. AI를 이용한 해양 쓰레기 분류 시스템이요. 바다를 깨끗하게 만들고 싶어서. 역시 우리 아들이야. 서윤이 자랑스러워했다. 진짜 엄마도 기뻐할 거야. 시우는 웃었다. 그쵸? 엄마도 환경 문제에 관심 많았다고 이모가 그랬어요. 그날 밤 세 사람은 다시 항아리 앞에 모였다. 우리 소원 들어주는 것 같지 않아? 시우가 말했다. 우리 계속 행복하잖아요. 소원은 우리가 이루는 거야. 강진이 말했다. 항아리는 그냥 상징일 뿐이고. 그래도 믿고 싶어요. 마법 같은 거. 서유는 두 사람을 안았다. 마법은 있어. 바로 우리 사랑이지. 시우와 강진도 서윤을 안았다.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항아리 안에 담긴 소원들. 언젠가 열어볼 그날까지 그것들은 안전하게 보관될 것이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세 사람은 알게 될 것이다. 소원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등대 불빛이 또다시 밤을 밝혔다. 내일도 모레도 영원히. 세 사람의 삶처럼. 불완전하지만 아름답게 상처가 있지만 치유하며 끝나지 않을 이야기를 써내려가며 공방 안 물레가 천천히 돌았다. 서윤의 손 아래서 새로운 그릇이 태어나고 있었다. 완성되지 않은 그릇. 하지만 그 미완성 속에 모든 가능성이 담겨 있었다. 시우의, 서윤의, 강진의, 그리고 수아의 사랑이 빚어낸 기적. 그것은 계속될 것이었다. 파도처럼, 등대 불빛처럼 영원히. 버려진 흙덩이도 불 속을 견디면 보석이 되는 법이야. 사람도 그렇지.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